지금 국회에서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열리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거센데요. 새롭게 제기됐던 음주운전 은폐 의혹을 야당 의원들은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송영무 후보자는 어떻게 답변하고 있을까요? 1991년 3월 25일 새벽 경남 진해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서에 단속에 적발이 돼가지고 헌병대로 이첩이 된 사실이 있으시죠? 음주운전 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 국민들께서 26년 전 젊은 시절에 한순간 실수를 저는 지금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널리 양해를 바라고 자, 송구하기 제가 그쳤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말씀 알겠고요. 예. 자, 0.11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오면은 아니 일반 국민 모두가 다 면허 취소를 당했는데 유독 송영무 후보자가 면허 취소를 안 당한 이유가 뭔지 음주운전 자체도 문제지만 이 음주운전 자체를 완전 범죄를 시키려고 이 음주 사실을 은폐, 파쇄, 쉽게言う증거인멸을 하려고 시도한 이것은 청문회가 아니라 당장 지금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경찰청에서 진해경찰서에서 음주 측정을 받고요. 그 이후에 음주 측정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이후에는 전혀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무슨 위탁을 하던가 이런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여러분은 송영무 후보자의 설명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김우성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금 제가 알 길은 없는데 먼저 최 교수님은 방금 음주운전 은폐 의혹에 대한 송영무 후보자의 답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속 시원하게 답변을 못하여 좀 답답한 면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은 이제 모른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는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분의 마음을 알지는 못하지만 일단 군으로 진해경찰서에서 음주가 단속이 돼서 군으로 정보가 넘어오면 군 헌병대에서 조사를 하고 군 검찰이 조사를 하고 지휘관이 최종적으로 어떤 처벌을 내릴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군에 넘어온 이후에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어요. 그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군 내에서 어떤 형태로는 헌병대에서 제대로 조사를 안 했든 아니면 기록을 삭제했든 아니면 이거를 아무 처벌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는데요. 첫 번째로 의혹이 드는 것은 군 헌병대의 그 당시 헌병대장이 지금 송영무 후보자와 동기입니다. 해군사관학교. 거기에서 일단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군에서는 어떤 처벌을 하게 되면 최종 결정을 지휘관이 합니다. 그러니까 헌병대나 검찰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지휘관이 이거를 면책시켜주거나 아니면 형을 깎아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군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체제 속에서 본다면 지휘관이 혹시나 자기 부하가 나중에 혹시나 이걸로 곤혹을 치를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을 처벌해서 빼줬을 가능성. 그러니까 이제 송영무 후보자는 본인이 음주에 걸린 거는 경찰서에 걸린 거는 인정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은 그 어떤 기록이 없어진 걸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추측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그렇죠. 문제가 있어 보이죠. 밝히셨고요. 김우석 부소장 생각은 어때요? 사실 그 아침에 언론을 보니까 언론에 대해서는 청문회 때 다 설명을 하겠다 이러고 들어갔는데 청문회 때 모습을 보니까 사실 청문회에 나가는 것이 목표였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용 자체가 설득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는 게 첫 느낌이고요. 사실 청문회 때 뭔가 반전을 하려고 하면은 나름대로 논리나 근거나 이런 것들이 새로운 얘기들이 좀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없고 실제로 좀 양해를 해달라. 죄송하다 이런 식으로 가면서 스타일도 좀 어눌한 스타일이고 이래가지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참 답답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야당에서는 그 언론에서 나온 것들을 파상 공세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여당에서 맹목적으로 저렇게 방어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여당
이라고 하면은 협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때 청와대와 국회 간의 그 연결고리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데 청와대에서 뭐 눈치를 봐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상식하고 국민 정서하고 맞지 않게 너무 방어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 눈에 띄어서 좀 씁쓸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만 들어봐도 송영무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이 과정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겠느냐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오고 있는 것 충분히 이 상황 여러분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송영무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돼 왔었는데요. 7개나 된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 일단 화면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위장전입, 연평해전과 관련해서 셀프 훈장 받지 않았느냐, 군납비리 수사 무마 지시하지 않았느냐, 정관예우 황제 자문료, 자문업체 해군 납품, 장려 취업 특혜, 음주운전 은폐. 여기에서 저희가 일단 마지막에 있었던 음주운전 은폐 의혹을 먼저 여러분께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나왔던 얘기 해드렸고요. 그러면 최근에 가장 많이 거론됐던 것이 이 고액 자문료 받은 이 부분 아닙니까? 송영무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의원들이 고액 자문료 받은 거 정말 문제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역시 송영무 장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이 궁금합니다. 일반 상식선에서 본다면 월 3천만 원의 보수를 받는 그 자문료 이건 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계약서 작성도 필요 없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거액의 자문료를 주고 법률법인은 무슨 자선 단체도 아니고 말이죠. 저도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 참모총장을 지내신 분들이 대장으로 퇴역하신 분들이 방산업체에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례로 남아야 되는 것인지 저는 매우 의문입니다. 제가 잠수함 수출에 기여한 그런 기회를 요청했기 때문에 로비스트로서 근무한 것은 아니고요. 대한민국 국가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돕는 차원에서. 자, 우선 문재인 대통령께 매우 강한 유감 표명을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2012년 총선도 준비했었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안보의 핵심이라고 하는 국방부 장관을 이렇게 정치권을 기웃거리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 저는 진짜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 정말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그렇게 국민들께 호언장담해서 문재인 정부가 탄생이 됐으면 박근혜 정부보다는 나아야죠. 박근혜 정부의 역대 국방부 장관 김관진, 그다음에 한민구 캠프에 기웃을 했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다른 것은 모르지만 국방부 장관을 하는 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도 훨씬 못하게 뒤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즉각 지명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우석 부소장에게 먼저 여쭐게요. 이미 여러 차례 나온 얘기입니다. 3천만 원의 월 자문료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도 깜짝 놀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대답 깜짝 놀랐습니다라고 하는 대답이 오늘 상당히 인구의 회자가 될 것 같아요. 네네. 예. 사실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겸직 허용 신청서에는 약간의 활동비 정도라고 맞습니다. 썼죠. 예. 그리고 그것을 본인 깜짝 놀랐다고 했으면서 그걸 계속 받았잖아요. 그걸 거의 뭐 3년, 2년 몇 개월을. 3년 가까이 받았죠. 예, 예. 받았죠. 그렇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의구심이 가는 거고, 사실 많은 지금 얘기했듯이 자문료 부분도 그렇지만 자문료가 이렇게 비싼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희소성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보통 장성들은, 자문 계약을 꺼린답니다. 그런데, 마침 굉장히 높은 직급에 있던 분이 그 자문 계약을 함으로써 이게 가격이 굉장히 올랐다 이런 얘기들 하던데 구체적으로 로비를 했고 안 했고를 떠나가지고 그 자체도 전직 고위 장성으로서는 합당치 않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그렇다 치자고요. 그 다음에 지금 김동철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정치권을 계속 기웃거렸단 말이죠. 그래서 돈과 권력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계속 잡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뭐 본인이 생각하기에 일반적인 서민들의 세계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서민들이 이해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서민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정서와도 굉장히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이번 청문회를 정말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우려가 되고, 그 국방부 이게 만약 된다고 해도 군인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지금 뭐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육군이 그 기본 축 아니에요? 육사 출신들이 축인데, 그 육사 출신들의 보기에는 해사나 공사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어느 정도 좀 믿지 않는, 낮춰보는 그런 정서들이 있는데, 능력도 그렇고 도덕성의 흠결이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한계가 있다. 그래서 국방 개혁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군대의 명령 체계에 있어서 굉장히 애로가 있을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정부에서는 좀 결단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리고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이야기가 상당히 격앙돼 있어요. 예, 그렇죠. 문재인 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 보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못하다. 예. 정치권 기웃거린 사람을 굳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어야 되느냐. 그렇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저거는 이제 싸잡아서 지금 비판을 하는 거잖아요. 국민의당이. 예전에 정부도 그랬지만 지금 정부도 똑같다고 얘기를 하면서 뭐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얘기죠. 그게 달라야 되잖아요. 사실은 촛불정부. 국민의당이 저희가 잠시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지금 당 상황이 그렇죠. 좀 어려운 상황이 점도 어려운 그것도 김동철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는 배경이 됐을까요? 그럼요. 저는 그렇게 충분히 됐다고 봅니다. 국민 앞에 어쨌든 국민의당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고 또 이중대라는 얘기 안 들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각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제 어쨌든 월 3천만 원 받은 건 분명히 잘못됐죠. 물론 그 세계, 그분의 말 그대로 쓰자면 SBS 단독 보도했지 않습니까? 인터뷰에서. 예. 그런 세계가 있다. 이게 국민들한테 납득이 되겠습니까?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수 어려운 없는, 세계. 네. 그 세계를 경험하셨으면 저는 저렇게 공직에 나오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뭐 돈과 권력 두 개를 다 가지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저런 전력이 있었으면 예전에 안대희 대법관 같은 경우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 고액 자문료 때문에 결국 떨어지셨거든요, 그분도. 그러면 그런 전례가 있다고 하면 본인한테 그게 왔다 하더라도 내가 이러이러한 흠결이 있으니 고사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분이 이제 해오신 모습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 옆에서 계속 계셨던 것 같아요. 정치권에 어떤 줄을 대고 뭐 본인이 국회의원도 하고 싶어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을 본다고 하면 캠프에도 2번 다 참여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어떤 인간관계, 인맥이 결국은 이제 저분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는 배경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물론 저분이 국방개혁에서 갖고 있는 어떤 틀, 또 해군 개혁의 일정 부분, 기여한 부분은 인정받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인정되는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흠결이 있는 분들이 임명되는 과정에 대통령의 인연이나 정치적 연관이 됐다고 하면 그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문제가 됐었고 이 정부에서는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감 아니겠습니까? 예, 이 두 분 발언이 워낙 비판적이어서 이번에 여당 의원들 얘기를 좀 들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당 의원들도 송영무 후보자 좀 따질 것은 따지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도 있었는데요. 여당 의원들은 송영무 장관 후보자가 국방개혁을 이룰 적임자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방부가 평소 같으면 군사기밀이라고 한사코 내놓지 않을 자료들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송 후보자의 국방장관 임명을 막기 위한 뭔가 저항이 있는 것 같다. 후보자에게 이것부터 좀 묻겠습니다.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후보자가 국방장관이 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거나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약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듣기에 해군 참모총장 할 때 강력한 개혁을 추진해서 당시 기득권 세력들 사이에 원성이 자자했다는데 맞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저희 개혁 의도에 동감은 하지만 너무 좀 무리하지 않는가 의견 개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6.25 한국전쟁 이후에 북한과의 전쟁에서 유일하게 승리한 지휘관, 장군을 국방장관의 적임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모멸감을 느낍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 북한과의 싸움에서 이겨본 전쟁 영웅이 있는가. 그런 점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적어도 그런 예우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송영무 후보자는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출권에 주로 관여해서 그 대가로 자문료를 받았다. 이렇게 지금
해석되고 있는데 말하자면 그 로비를 한 게 아니라 해외 수출을 도왔다면 이건 국가적으로는 국가의 이익에 기여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선진국의 경우에 보면은 현역 장교들이나 장군들도 방산 수출을 하기 위해서 같이 업체의 직원들과 출장도 가고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 송영무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막기 위한 국방부 내에 저항이 있는 것 같다. 우상호 의원은 연평해전,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북한과의 싸움에서 6.25 한국전쟁 이후에 이긴 전쟁 영웅이 있는가? 송영무 후보자야말로 이긴 사람이다. 뭐 이런 점들을 강조했어요. 그렇죠. 연평해전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전단장을 했고요. 실제 지휘를 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투에 나가 있는 배를 베이스에서 그러니까 그 이함대 사령부에서 전단장으로서 지휘를 한 건 맞고요. 그것 때문에 훈장도 받은 건 맞습니다. 제가 해군 출신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습니까? 제가 해군 정훈장 출신인데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하고요. 훈장도 셀프 추천은 아닙니다. 그거는 좀 잘못 오보가 나간 것 같고 그래서 본인이 실제 현장에서 지휘를 한 건 맞고요. 물론 배에 타서 지휘한 게 아니고 배에 타 있는 함장들은 대령은 아니고 보통 대위 아니면 소령 이런 거거든요. 조그만 배들 같은 경우 그런 배를 실제 지휘하는 사람 원스타가 지휘를 하기 때문에 그건 지휘한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군 내에서도 사실 송영무 지금 후보가 참모총장을 할 때 개혁을 몇 가지 했는데 그때 반대하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지금도 그분들이 여러 가지 제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본인이 생각하는 추진하는 개혁과 반대하는 세력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도 맞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나라 군대 조직이 육군 위주로 돼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현대전은 해군이나 공군의 역할이 참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직도 육군 체제로 군이 돼 있어요. 인력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혁을 시도하려고 하고 그런 부분 이제 육군이나 이런 쪽에서 반대하는 세력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여당에서는 강조하는 것 같고요. 송영무 후보자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개혁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지금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도덕성이라든지 거짓말로한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 개혁적인 이미지가 그것 때문에 지금 상쇄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늘 오후에도 계속됩니다. 오후에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이어지는 오뉴스, SBS 8시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당 소식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입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이 제보자를 조작한 당사자로 지목된 이유미 씨 현재 검찰에 긴급 체포된 상태죠. 그리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영입 1호로 영입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유미 씨와 혹시 공모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당에서는 만약에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당을 해체해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김우석 부소장, 네. 일단 국민의당 상황 대단히 심각해 보이죠? 그렇습니다. 저도 뭐 옛날에 한나라당이었나요? 한나라당의 이회창 전 총재 병풍 사건을 비교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보면은 사실 뭐 정권을 잡았으니까 그 범죄를 했던 세력의 배후에 있던 세력이 정권을 잡았으니까 어떻게 무마가 됐지. 만약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정권을 잡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국민의당이. 그런데 왜 못 잡았을까? 결국은, 네거티브는 본인의 상품이 훌륭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아마추어들이 와가지고 정치에 대해서 이상한 환상 이런 것들로 좀 무리수를 두는 그런 경향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회한 정치인들은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그래서 뭐 문제가 생기면 꼬리 자르기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으로 반복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은 확실하게 좀 그 피해자인 정권이 들어섰으니까 이런 기회에 이런 경우는 결코 그냥 무시될 수 없다라고 하는 전범들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시발단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 박근혜 정부 때 공이 있다는 시발단 같은 경우에도 모두가 처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반대의 경우지만 어찌됐든 다 처벌을 받고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 당에서도 책임 있는 그 위에 있는 분들도 다 그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줌으로써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당의 자세는 상당히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정치적 보복으로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기관에게 철저히 넘기고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뭐 잘됐다, 1타 3피다 이렇게 느끼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어찌됐든 국면 전환을 하고 국민의당도 좀 압박을 하고 잠재적인 적인 안철수 후보도 좀 이번 기회에 제어를 하거나 아니면은 낙마를 시키고 이런 전략들이 있어가지고 좀 무리하게 공격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은 좀 빠지고 사법적인 그 객관적인 합법적인 법에 의한 재단을 통해서 좀 전범을 만드는데 그 정치적인 해석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데 주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우석 부소장이 얘기한 2002년 김대엽 씨의 이른바 병풍 조작 사건.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안 그래도 오늘 논평에서 그 얘기 했네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면 조작을 한 정치 세력이 대선에서 이겼는지 졌는지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언급한 부분을 김우석 부소장이 다시 얘기하신 것 같고요. 생각이 나는데 아까 안대희 전 국무총리 후보자는 자문료가 아니라 수임료죠. 예, 맞습니다. 수임료. 수임료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준서 전 최고위원, 지금 이유미 씨의 이야기는 검찰에서도 확인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이유미 씨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왜 내가 다 한 걸로 이렇게 몰아가느냐, 국민의당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준서 전 최고위원,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이런 자막 조금 전에 여러분 보셨는데요. 기자들 오늘 만났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이렇게 대답을 했네요. 그런 면이 많이 있고요. 예,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은데 모든 것들이 제가 주도해서 이런 걸로 된 것처럼 이렇게 다 나온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리얼했거든요. 저도 당황했고요. 제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그걸 봤을 때는 너무나 리얼했고요. 예.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들어봤지 않습니까? 다른 기회를 통해서도 들어봤는데 내용을 보면 좀 조잡스러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보면 이유미 씨는 높임말을 계속 쓰는데 상대편은 반말을 계속 하거든요. 처음 보는 사람이고 잘 모르는 사람인데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동생과 했다고 밝혀졌는데 아니 처음 모르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 녹취를 따는데 계속 반말을 한다는 것도 이상스럽고요. 말하는 내용도 보면 조금 이렇게 뭔가 어설프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이준서 씨가 저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이해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는 그게 스모킹건이 돼서 어떤 대선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저런 말들은 사실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유미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준서 최고위원이 일정 부분 개입을 했다라고 지금 증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서로의 뉘앙스는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원래 이제 이유미 씨가 본인 운영하는 그 조그만 회사에 입사를 한 직원이 파슨스 스쿨에서 공부를 했는지 아니면 하다가 중도에 끝났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들어와서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빨리 잘 조사해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거를 지시로 받았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이유미 씨 입장에서는 그거 자체도 본인한테는 뭔가 해보라고 하는 의도였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판단해서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준서 씨 입장에서는 그건 그냥 알아보라고 한 거지 내가 지시를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듣고서 이제 조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일단은 오늘 이제 새로 나온 그 제보자라고 하는 그분이 누군지 아직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분이 어떻게 이유미 씨한테 얘기를 했고 이유미 씨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한테 어떤 얘기를 했는지가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당시에 대선 전에 국민의당 공명선거 추진단의 김인원 부단장이 이 조작된 제보를 갖고 이 사실을 언론에 공개를 했었죠. 공명선거 추진단 단장은 당시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전에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이용주 의원과 직접 전화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6월 24일 오후 한 3시 정도? 3시 정도? 내가 제일 처음에는 그 말을 믿지도 않고,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믿고,
사실대로 이야기해라. 지금 와서 그 사람 신원을 보고한다고 보고되는 게 아니다. 계속 조작했다는 주장을 해서 어떻게 조작한 것인지, 조작 방법이라든지, 조작 내용이라든지 쭉 들어보고, 그러면 이걸 누구랑 상의했냐도 쭉 들어보고 해서, 결과적으로 이 부분 자체가 조작은 된 것이 맞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조금 한 부분은 있는데요. 이유미 본인이 이준서에게 그런 자료가 조작된 자료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발표된 이후에,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았나라는 추측성 발언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제보 내용을 어느 수준으로 검증했는지, 통상적인 검증 과정에 필요한 내용들을 다 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당시에 그 내용 보고 받으셨습니까? 받았습니다. 보고할 내용도 아니고 보고할 사람도 아니고 보고한 적도 없습니다. 안철수 후보, 당 대선 후보였고, 만약 당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드러난다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은, 현재까지로서는 당 차원에서 조직적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유미, 이준서가 단독 공약에 이제 당 차원 조직적 지지가 있지 않았겠냐 했는데, 당시 제가 공무원 추진단 단장으로서 이 사건을, 제보 당시부터 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제가 모르고 있는 당 차원의 조작이나 개입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통하면은 밝혀질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저를 제외하고 저와 모르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라도 당 차원의 조작이나 개입이 있었다 한다면은 의원직을 제가 법적인 책임이 없더라 하더라도 정치적인 책임으로서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 통화하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관계 확인 위해서.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유미 씨가 지금 현재 꼬리 자르기다,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거고요. 보도는 잘못된 것이고 현재 검찰에서도 이유미가 본인이 혼자서 한 일이라고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본인이 지시한 적 없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고도 받지 않았고 24일 날 제가 이유미로부터 그런 내용을 듣고 그 다음 날은 25일 제가 이준서를 불러서 확인할 때까지도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네, 이용주 국민의당 지난 대선 때 공명선거 추진단 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당 차원에서 조직적인 개입, 지시 이런 거 절대 없었다. 만에 하나 나온다면 자기가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안철수 전 후보도 보고받지 못했고 개입하거나 지시한 적 없다 이런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직접 만나서 사실관계 확인까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안철수 전 후보 이번 제보 조작과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든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안철수 전 후보의 책임론이 계속해서 민주당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불법 대선 조작 게이트의 최대 수혜자였을 안철수 후보는 조작 사실을 보고받은 지 나흘이 지났는데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입장을 밝혀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행여나 안철수 전 후보와 국민의당은 이 엄중한 상황을 얕은 정치공학으로 모면하려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 짧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철수 전 후보 이유미 씨 제자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실제적인 법적 책임보다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선거에서 후보가 최종적인 결정권자 아니겠습니까? 물론 본인이 개입을 했든 안 했든 도의적으로라도 국민 앞에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도의적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사과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 전 후보가 지금 침묵하고 있는데요. 어떤 형태로든 언제든 입장을 표명하겠죠?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분들이 눈공 행상에서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지금 인사청문회 대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그 안철수 전 후보가 확실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하는 것이 다음에 혹시 대선을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그 기반이 되는 것이지 지금 모면하겠다고 가는 것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악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안철수 전 후보의 입장 표명과 관련해서 국민의당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밝혀진 다음에 그때 안철수 전 후보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수순상으로 맞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국민의당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